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야, 너도 할 수 있어. 오드리의 시크릿 버전 4교시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이 4교시 파트는요, 앞에 우리 다 했던 부분들, 화장품 법의 이해, 그리고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그리고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까지 여기에서 다 다뤘던 내용을 이제 맞춤형 화장품 관련한 내용만 쭉 빼서 간단하게 좀 더 알아보고 그 뒤에 그 피부의 구조를 좀 더 공부를 해서 4교시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쭉쭉 읽으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의 개요 정의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그리고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및 색, 향, 취향 등에 따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가 따로 있어야 돼요. 업장이 있어야 되고, 또 관리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업장에서 관리사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뭘 하죠?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이 고객님 이걸 사용하세요, 저걸 사용하세요, 아니면 이걸 섞어 드릴게요, 아니면 이걸 나눠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중요하죠. 내용물과 내용물, 내용물과 원료, 그리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소분하는 것을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거는 너무 기본이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물, 원료,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 이때 이 내용물은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맞춤형 화장품을 위해서 따로 제조된 화장품이나 따로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다. 일반적인 판매되는 화장품은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화장 비누, 이 고체 비누를 단순 소분한 화장품, 이게 막 잘라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화장품은 제외한다. 자, 맞춤형 화장품의 판매업은 뭐냐?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고 해야 하고, 이거는 신고를 해서 한다. 신고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조제관리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드리의 시크릿 노트를 들어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마 다 합격하실 거예요. 제가 마법을 걸어드릴 거니까 뾰로롱 이렇게.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총리령에 따라서. 우리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는 등록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신고할 사항을 변경할 때도 식약처장에게 또 신고를 합니다. 총리령에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누구를 두어야 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자,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혼합이나 소분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가 있어야 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여자가 좋을까요? 남자가 좋을까요? 이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남자가 이 자격증을 따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여자, 남자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로 일할 게 아니라 내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개업을 하게 되면 뭐 여자든 남자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는 뭐 물론 여자들이 있어서 여자들하고 상담도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또 지식적이라든 부분들이라든지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면 또 여성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더 잘 맞는 부분들이 다 남자분들이 더 섬세한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미용하시는 분들 보면 남자분들이 많으시니까 헤어 쪽에. 그래서 여자 남자 상관없이 자기 전문 분야 아니면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따두면 좋다라는 거. 자, 신고 필증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신고 필증에는 신고 번호가 있고 신고 연월일이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을 신고한 자, 그래서 그 판매업자가 되는데, 자, 성명하고 생년월일. 우리 생년월일이 왜 들어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보통 미용실에 가면은 그 미용 자격증 해가지고 헤어 디자이너들 이렇게 보셨죠? 거기 보면 성명 해놓고 생년월일 뒤에다 이렇게 가려놨어요. 생일 가려놨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고 필증도 이것도 이렇게 액자에 해가지고 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우리 이거 사업자 등록증에도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소재지,
이제 업자의 상호 소재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업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무실은 딴 데 있을 수 있고 실제 또 업장은 또 다른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와 소재지를 별도로 해줍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갔어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번호가 신고 필증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제관리사가 관뒀어요. 그럼 새로운 조제관리사를 뽑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된다? 다시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 팔았다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업체에서 인수를 했다든지, 또는 상호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이사했던 경우,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관둬가지고 새롭게 뽑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폐기하고 새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신고필증을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자격증도 같이 증명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고 관할 식약처에 가서 제출을 하면 거기서 이거 변경됐습니다. 이거 변경됐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뒷면에다가 변경 사항을 막 적어줘요. 그래서 변경이 됐다라고 하고 다시 신고필증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신고필증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방식약청장. 자, 지방식약청장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식약청장은, 여기 지금 오타가 났어요. 식약청장은 변경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출 때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대장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의 뒷면에 변경 사항을 쓰고, 금방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수정된 신고 필증은 다시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경된 부분은 적고 다시 내준다. 다시 새롭게 이거를 프린트해서 주는 거는 아니다. 자, 폐업 등의 신고. 자, 폐업, 휴업, 다시 한다 할 때도 신고 필증을 가지고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를 해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의 준수사항. 자, 준수사항 이것도 중요하죠. 자, 품질 성적서를 확인한다.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 Certificate of Analysis에서 COA라고 합니다. 혼합 소분 전에는 손을 소독 세정하거나 또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혼합 소분 전에 혼합 소분된 제품을 담을 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깨끗한지. 자, 그리고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기구 등은 사용 전 위생 상태를 점검 후 사용 후에는 세척을 해서 건조한다. 라는 거. 우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서 다 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5번. 자, 이거는 라목이 아니라 1번에서 4번까지. 자, 1번에서 4번까지 사원과 유사한 것으로 혼합 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해서 이렇게 5가지 나와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의해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유통화장품 안전기준 준수, 식약처장의 고시.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하는 거예요. 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같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사용 기준을 고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주고,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위해 요소 평가에서 위해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고, 위해 평가가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사용 기준을 지정을 합니다. 누가? 식약처장이 고시를 한다는 거죠.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의 안전성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가능하다.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대학, 연구소 등은 새 원료를 고시하기를 요청하거나 기존의 고시 원료의 사용 기준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누구에게? 식약처장에게. 자, 6항에 요청받은, 여기 요청했는데
식약처장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원료의 사용 기준을 지정하고 고시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유통화장품 안전기준을 정해서 고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여기에 따라라 라는 거예요. 안전용기 포장. 자, 이것도 우리 만 5세 미만 어린이 기억나시죠? 이것도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용기 포장은 여러분들 페이지 3페이지에 가서도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여기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자, 안전용기 포장 여러분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가 그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안전용기 포장. 자, 그 법은 총리령에 따라 있습니다. 자,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에는 어려워야 한다. 자, 포장 대상 품목, 이게 중요하죠. 자, 아세톤을 함유한 네일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율 몇 퍼센트? 10%, 운동점도 21 센티스톡스, 온도는 40도 이하, 타입은 비에멀전 타입의 액상 제품을 보통 안전용기 포장을 하게 되고요. 또 개별 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 몇 퍼센트?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 제품, 그리고 예외 제품이 있었어요. 일회용 제품 아니고 용기 부분이 펌프나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 용기 안 되고 압축 분무 용기, 뭐 에어로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안전용기 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포장 대상 품목이 네일 리무버, 네일 폴리시 리무버, 그리고 탄화수소율 10% 이상, 운동점도 21센티스톡스, 40도 이하, 비에멀전 액상 타입, 그리고 메틸 살리실레이트 5% 이상 함유하는 액상 타입,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판매 내역서를 관리를 해요. 하나 팔고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돼요. 제조 번호. 자, 오늘 내가 오늘 날짜가 8월 9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팔았어요. 그래서 오드리가 맞춤형 화장품, 오드리의 맞춤형 AM, 그래서 뭐 앰플을 팔았어요. 오드리의 앰플, 오드리의 맞춤형 화장품, 오드리 앰플 AA, 뭐 50ml.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제조 번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21년 8월 9일. 좀 길어졌죠? 만약에 이걸 빼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AA50 50ml짜리 21년 8월 9일날 팔았는데, 자, 이거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은, 이거는 어떻게 정한다 그랬죠? 원료의 사용기간보다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소분하는 경우다. 그러면 원래 그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보다는 낮게 하거나 걔랑 비슷하게 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원료를 섞는 경우에는 이 원료, 이 기본되는 베이스의 원료하고 또 베이스하고 또 원료에 들어가는 이 원료하고 이 사용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했다고 하면 이 두 개보다는 더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판매 일자와 오늘 날짜, 이거 있으면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 판매량 오늘 50ml 뭐 한 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귀찮긴 한데 대부분 뭐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 여러분들 옷 사러 가도 똑같아요. 우리 옷을 산다고 이렇게 옷 입어보고 하잖아요. 근데 바코드로 띡띡 찍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바코드 그 점원들이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옷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바코드 있는 스티커. 그 스티커를 공책에다가 이런, 또 안 되네. 저 공책에다가 이 스티커를 붙여요. 그러면 이 바코드가 쭉 공책에 쭉, 만약에 공책이 뭐 2장이 이렇게 쭉 있었다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마감할 때 이거 바코드 이거 얼마짜리 해서 총 오늘 매출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 판매를 언제 했고 판매량이 얼마냐 하면 좀 우리 정산할 때, 마지막 그 정산할 때도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판매 내역서는 꼭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손님이 어떤 거 썼습니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자, 원료 입고 사용 폐기 내역. 자, 원료나 내용물 입고
또 사용, 폐기 내역 등도 기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료나 내용물 입고는 시험 성적서도 관리를 해라. 그 다음에 얼만큼 사용했는지, 그래서 이거 문제가 생겨서 폐기했다 하면은 언제 어떻게 폐기를 했는지 같은 기록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부작용 발생 사례. 맞춤형 화장품과 사용한 중대한 유해 사례 등 부작용을 발생한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다가 보고를 하고, 근데 만약에 식약처에서 중대한 유해 사례 또는 이와 관련해서 식약처장이 직접 보고를 지시한 경우에도 바로 하셔야 되죠. 그리고 판매 중지는 회수에 중하는 외국 정부의 조치, 수입 화장품일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거 관련해서 식약처장이 보고 지시한 경우에도 바로 부작용 발생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또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료 목록 및 생산 실적 관리. 자, 원료 목록. 맞춤형 화장품 원료에는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생산 실적은 뭐죠? 여기 지금 판매 내역 관리하면은 여기에 판매 일자, 판매량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내역서만 관리를 잘 해도 여기에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 판매량 요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 끝났습니다. 앞에 벌써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자, 그럼 우리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안에 들어있는 피부 및 모발 생리 구조의 기출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몇 회더라? 2회인가? 2회였나? 아무튼 피부 전공하는 사람들, 강사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거 무슨 논문에 나오는 거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피부의 생리구조나 모발 생리구조에 나오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답식에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우리 그럼 피부의 구조를 볼 텐데, 피부의 구조에 표피, 진피, 피하지방이 있는데 여기 안에 각각의 설명이 좀 많아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좀 개괄적인 걸 공부를 하고 그 뒤에 좀 복잡한 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의 정의. 피부는 인체의 표면을 덮고 있으며 외부 환경과 신체의 경계를 담당하는 기관. 피부의 구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표피, 배의 바깥쪽에 에피더미스, 그 다음에 에피가 바깥쪽이라는 뜻이고요. 에피. 그 다음에 더미스가 진피, 진짜 피부. 그리고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자, 가장 얇은 바깥쪽, 우리 각질 제거제 가지고 이렇게 벗겨낼 수 있는 그런 게 표피예요. 그래서 두께가 0.04mm, 눈꺼풀은 제일 얇고 손바닥은 조금 두껍고, 부위별마다 좀 차이가 있죠. 우리 뒤꿈치 같은 데라든지 굳은 살 베긴 데는 표피가 되게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되게 얇아서 조금만 상처가 나도 이 표피가 벗겨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처 났을 때 피가 나지 않고 위에 껍질만 살짝 벗겨지는 경우에는 표피가 손상된 거고, 안에 피가 나가지고 이게 살이 전체로 나갔다 그러면 이건 진피까지 손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피에는 각질 형성 세포, 멜라닌 형성 세포, 랑게르한스 세포, 머켈 세포 등으로 구성되는데, 여기 다 각질 세포도 무엇인지, 멜라닌 형성 세포가 무엇인지, 랑게르한스 세포가 무엇인지, 머켈 세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각질 형성 세포나 멜라닌 형성 세포는 시험에 벌써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끼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랑게르한스나 머켈 세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 랑게르한스 세포는 우리 몸에 어떤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은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이게 잡아먹고 입안에 이제 들고 있겠죠. 잡아먹어가지고 이 자기 몸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T 림프구에다가 전달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림프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피부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뭔가가 우리 피부에 또 들어왔을 때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알레르기 같은 것들, 귀고리를 예를 들어서 뭐 귀를 뚫렸는데 귀를 뚫고 나서 이 귀고리를 했더니 뭐 온몸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랑게르한스 세포가 T 림프구에다가 준 거죠. 이 외부 물질을. 이 T 림프구는 몸 안에 들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들어왔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나중에 뭐 금이나 은을 하다가 또 액세서리를 뭐 했다 그러면 다시 피부가 막 빨개지고 막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거 뭐죠? T 림프구가 기억을 해내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랑게르한스 세포는 외부로 들어온 물질을 잡아먹어서 자기가 누구한테 준다? T 림프구한테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랑게르한스 세포고, 이 머켈 세포 같은 경우는 촉각 세포라고 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닿는 부분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피부가 감지하는 것도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이 머켈 세포도.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게 좀 중요하다? 그 스킨십을 해서 이게 머켈 세포의 어떤 활동을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것도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랑게르한스와 머켈 세포도 알아두시고, 표피 안에 이 네 가지 세포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피는 표피 아래 존재하는 층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섬유성 단백질이 구성된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합니다.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섬유 단백질이 구성된 세포 외 기질. 이제 콜라겐, 엘라스틴을 합해서 ECM이라고 얘기를 하죠. Extracellular Matrix 해서 ECM.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의 합성과 생산을 담당. 자,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과 생산을 담당하는 뭐가 있다? 섬유 아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EGF, FGF 하는 게 다 이거 파이브로브레스트 이 섬유 아세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엘라스틴, 섬유성 단백질이 구성된 세포 외 기질 ECM, 이거 ECM의 합성과 생산을 담당하는 섬유 아세포, 이거 꼭 알아두시고, 섬유 아세포는 3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혈관, 땀샘, 피지샘, 신경말단 등이 진피에 존재를 하고요. 표피의 15에서 40대, 뭐 등 같은 경우는 뭐 5mm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자, 피하 지방층은 피부에서 가장 깊은 층인데, 지방세포가 분포해서 피하 지방층을 구성하며, 보통 이제 살이 많은 사람들은 피하 지방이 이제 많다고 하죠. 그래서 살이 많은 사람들은 추위를 잘 안 탄다고 하죠. 열 손상을 방어하거나 내지는 충격을 흡수해요. 저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단지 배에는 많은데 배를 제외한 다른 곳은 피하 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바닥에 앉으면 좀 민망한데 이 엉덩이 뼈가 바닥에 닿여서 아파요. 그래서 어디 그냥 앉지를 잘 못하고 항상 쿠션이 있는 곳에 몸을 의지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제가 엄마 이렇게 무릎에 앉으면 엄마가 막 아프다고 나오라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피하 지방이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없는 것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 지방도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피부의 기능인데 일반적인 피부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피부는 그 성인 피부 무게가 약 5kg, 전체 무게의 15%를 차지를 하고, 보통 피부는 평균 표면적이 2제곱미터로 가장 큰 신체 기관의 하나이다. 근육, 내부 장기, 혈관, 신경 등 내부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자라나는 털과 손, 발톱 또한 우리 그 보호의 역할을 돕고 있습니다. 자, 피부의 생리학적 기능에서 지금 4가지, 5가지가 나왔습니다. 뭐죠? 보호 기능, 아까 계속 얘기했던 보호 기능, 자, 감각 기능, 우리 느낌을 느끼는, 그리고 체온 조절 기능, 그리고 흡수 기능, 기타 작용, 이렇게 5가지를 보겠습니다. 보호는요, 우리 몸의 근육, 내부 장기, 혈관, 신경 등 이런 내부
그 주요 신체 기관을 보호하는데 피부 두께는 6mm 이하에 불과한 탄탄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 피부 최외곽 표면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거친 섬유성 단백질 케라틴이고 털과 손톱에도 이 케라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한 피부는 과도한 손실을 막아주고 외부 미생물과 유해 물질을 막아낼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장벽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이런 그 외부 미생물과 유해 물질을 막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피부는 어떻다? 효율적인 장벽이라 했거든요. 손실을 막아주는 게 자연적으로 있었는데 이걸 못한다,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 장벽이 아니다, 그러면 피부가 손상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평소 피부에 서식하는 그 미생물이 피부 상처를 통해서 혈류로 침투합니다. 피지는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기름기 있는 액체로 피부를 유연하게 해주고 방수 기능을 해줍니다. 우리 피지. 그래서 피지가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피지가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지만 적당한 기름은 우리 피부에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목욕할 때 스펀지처럼 물을 하지 않는 이유는 피부의 방수 효과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통 그 방어막이라는 게 우리 피부 안에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화장품을 좋은 걸 바르면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화장품은 피부를 좋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지려면 제일 먼저 영양분이 우수해야 되고, 그리고 고민이 없어야 됩니다. 걱정이 없어야 피부가 좋아지지, 걱정이 있으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져요. 제가 요즘에 걱정이 좀 많아져가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한 관계로 제가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건강하게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 되고, 영양분을 섭취를 잘해야 되고, 걱정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화장품까지 좀 잘 사용하면 피부가 좋아진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거 느끼거든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디 몸이 아프면 정말 피부가 확 늙어버려요. 특히 이제 우리 나이대들, 우리 이제 이거 공부하시는 뭐 20대 친구들 아마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저도 20대 때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40대 중반인데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그래서 피부 관리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라고 애기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다른 건 몰라도 피부가 생명이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감각 기능. 우리가 피부를 통해 느끼는 감각은 피부의 진피층에 있는 압력, 진동, 열, 추위, 통증에 대한 수용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매 초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수백 개의 신호는 이 수용체에서 감지되어 뇌로 전달된다. 감각 기능. 체온 조절 기능. 자, 피부 내 모세혈관의 확장과 수축에 의해서 피부 혈류량의 변화 및 발현 작용에 의해서 피부의 체온을 조절하게 된다. 피부 혈관은 땀샘과 함께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온도가 낮으면 신경활동이 낮아져 혈관 수축이 유발되어 혈관에서 피부를 통한 열 발산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높으면 신경활동이 높아져 혈관이 확장되고 땀샘이 활성화되면서 온도를 발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운동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겠죠? 자, 흡수작용. 피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체내로 흡수됩니다. 자, 피부 흡수 경로는 표피를 통한 흡수와 모낭의 피지선으로 통한 흡수가 있는데, 이제 지용성 물질과 수용성 물질에서 피부 흡수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지용성 물질들이 약간의 지용성이 있으면 흡수가 잘 되게 되겠죠. 피부의 다양한 상태 변화에 따라 물질의 피부 흡수력은 달라지는데, 우리가 화장품은 흡수되는 데는 어느 한계가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리포솜이다 그러면 흡수가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에센셜 오일, 우리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도 흡수 작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는 방어막이 있어서 방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작은 입자들은 흡수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 기타 작용. 자, 피부는 감정 전달 기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자, 뭐죠? 홍조. 우리 몸의 변화, 내가 긴장했다,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면 내가
뭐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충격을 받았다 이러면은 내 감정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 몸으로 다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조 창백한 거, 뭐 털이 막 서는 거, 막 소름 끼치면 어떻죠? 털이 서잖아요. 이런 것들이 감정을 전달하는 기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 합성을 해서 우리 피부에 건강함을 주고 우리 몸 신체의 건강함을 주기도 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피부색을 보겠습니다. 신체 피부색은 멜라닌 색소와 카로티노이드 색소,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멜라닌 색소는 우리 할 거고, 카로티노이드는 동식물계에 존재하는 우리 그 황색에서 적색 그 색소를 카로티노이드. 우리 카로틴 많이 아시잖아요. 당근 같은 거. 자, 헤모글로빈은 그 동물의 적혈구에 있는 그 금속 단백질인데, 산소와 결합하는 철을 포함한 금속 단백질, 카로티노이드 색소와 헤모글로빈도 피부색을 결정하는 성분입니다. 자, 멜라닌 색소를 보시면 우리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피부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인자, 뭐 이 세 개 중에서 얘가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고 얘는 조금.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으로 구별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색소 합성 세포인 멜라닌 형성 세포에서 합성을 하게 된다. 뭐 멜라닌 색소. 인종에 따라 멜라닌 형성 세포의 양적인 차이는 없으나 멜라닌 생성 능력 및 합성된 멜라닌 세부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숫자에는 차이가 없으나 생성 능력과 세부 종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우리 그럼 표피를 다시 좀 더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피부 구조 설명. 이거를 열심히 하셔야 여기 뒤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표피는 우리가 아까 우리 피부의 구조에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거 했는데 이 표피 안에서도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밑에서부터 아니면 위에서부터 외우실래요? 각투과유기 아니면은 기유과투각 이렇게 되겠죠. 기유각투각 아니면 각투과유기.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자, 기저라고 하면은 표피의 가장 아랫부분. 그 다음에 유국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이 있는데 각질세포에서 분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각화 과정 케라티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새살이 차올라서 헌살이 때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죠. 자, 세포의 분열 과정이기도 하고 또 유국세포에서 합성 정비 과정, 과립세포에서 자기분해 과정, 각질세포에서 재구축 과정에서 4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며 분화의 마지막 단계로 각질층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그리고 투명층은 보통 손바닥, 발바닥이니까 각질세포에서 걸어서 마지막에 각질층이 형성된다라는 거 순서대로 나왔죠. 기저층부터. 자, 피부 장벽 나왔습니다. 우리 장벽 역할을 원래 하는 게 피부였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피부가 망가졌다라는 거죠. 각질층은 외부 물질의 침입을 막는 피부 장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표피 안에 외부 침입을 막는 역할을 이 표피는 외부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외부 침입을 막지 못했어요. 외부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 외부 물질을 잡아먹는 세포가 뭐였죠? 랑게르한스 세포 기억나시죠? 각질층의 기능, 외부 방어 및 피부 보습을 유지를 합니다. 자, 층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각질 형성 세포가 죽은 각질로 분화해서 최종적으로 피부 장벽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 표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은 세포가 분화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때가 많다고 해서 때가 사실 그 때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때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를 너무 많이 뱉게 되면 빨갛게 된 피부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때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목욕탕에
공중목욕탕 가서 때를 빡빡 밀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다 샤워를 많이 해서 때를 그렇게 많이 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피부 장벽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피부 장벽은 4.5에서 5.5, 우리가 이거 약산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약산성이라고 하죠. 미산성과 약산성이 합해진 겁니다. 미약산성. 자, 그러면 미약산성에 우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했던 거 조금 공부하고 넘어갈까요? 미산성은 5에서 6.5, 약산성은 3에서 5죠. 그래서 우리가 미약산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식약처 교재에는 또 약산성이라 적어놨어요. 이거 왜냐면 이 부분을 자기들이 적은 게 아니라 어디 다른 교재를 참고해서 아마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산성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전문가적이다 이러면은 이걸 약산성이라 하지 말고 5에서 6.5는 미산성, 약산성은 3에서 5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질층 구조의 이상은 피부 장벽 기능의 약화를 초래해서 피부 질환이라든지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 있다. 표피의 보습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보습인자. 피부의 습도 유지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인데, 우리 각질층에는 자연 보습인자라고 해서 NMF가 있습니다. 자연 보습인자. 이것도 적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세포 간 지질이라는 거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각질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기름층, 피지선으로부터 분비되는 피주에서 수분을 유지한다. 그래서 피지에서 수분을 유지하는 세포 간, 세포 사이에 있는 지질을 우리가 세포 간지질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 간지질의 주요 성분이 중요합니다. 1번 세라마이드, 2번 지방산, 3번 콜레스테롤. 이렇게 외워두세요.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그래서 오지선다형 보기에 다음 중 세포 간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아니면 보습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할 때 세라마이드가 가장 많고 지방산이 30%, 콜레스테롤 15%, 이렇게 나머지 기타라고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 지질 성분과 동일한 배합비의 지질은 각질층의 장벽 기능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천연 지질 성분과 비슷한 이 세라마이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도 쓰고 콜레스테롤도 화장품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화장품들 쭉 보면은 피부 지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벽 기능 회복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광고에서. 이게 세라마이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피에 지금 보시면 피부 장벽이 파괴가 되면 초기에 피부 상층 세포의 층판 과립이 즉각 방출이 됩니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의 합성이 촉진되고, 또 세라마이드의 합성과 표피의 DNA 합성이 되고 피부 장벽이 회복됩니다. 자, 일단 피부 장벽이 파괴되면은 이런 세포들이 즉각 방출이 되고 합성도 막 빨라지고, 우리 몸을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막 이게 빨라지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회복되면서 표피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뚱뚱해지고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상처 이후에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흉터 같은 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정상적인 지질층의 구성은 각질세포의 정상적인 분열, 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지질층, 우리 피부가 정상적으로 기름도 있고 정상적으로 수분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은 각질세포가 어떻게 된다? 정상적으로 분열, 분화를 해야 된다. 자, 자연 보습인자를 구성하는 수용성의 아미노산은 필라그린이 각질세포의 하층으로부터 표층으로 이동함에 따라 각질층 내의 단백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필라그린이라는 거를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필라그린. 자, 필라그린은 각질층 상층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미노 펩티데이스, 카복시 펩티데이스 등의 활동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그래서 필라그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면은 피부 장벽을 이루는 각질세포에 포함된 보습 성분이랍니다. 각질세포에 포함된 보습 성분.
표피의 각질세포는 기저층에서 태어나 성숙되면서 피부 상층으로 올라와 생명력을 잇고 단백질 덩어리로 변해갑니다. 이 단백질 세포는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자연 보습 인자를 포함하여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필라그린이에요. 그러니까 보습 성분이죠. 자, 필라그린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질층의 각질세포간 결합이 약해져 외부의 자극이 쉽게 피부 안쪽으로 전달돼서 알러지들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그린은 수분이 충분하게 있어야 안으로 전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 보습 인자와 같은 보습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각질층에 충분한 물을 함유하지 못해서 피부 건조함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필라그린 잘 알아두시고 각질세포에 포함된 보습 성분인데 얘가 피부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자연 보습 인자를 포함해서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을 조절해주는 게 필라그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경피 수분 손실. 이것도 3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이거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피부 표면에 증발되는 수분량을 경피 수분 손실량, 그러니까 증발되는 수분량이에요. 그러면 건조한 피부나 손상된 피부는 수분 손실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래서 정상인에 비해서 높은 값을 보인다. 우리가 뭐 값이 높다 이러면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수분 손실량이 높으면 피부가 안 좋다. 수분 손실량이 낮으면 피부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장벽 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과도한 수분 양의 손실은 피부의 건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을 나타내는 경피 수분 손실량, 이거를 TEWL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고요. 그냥 한글로 경피 수분 손실량, 이거 TEWL 이게 뭐의 약자인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죠. 트랜스 에피더멀 워터 로스, 이렇게 해서 트랜스 가로지르는, 에피더멀 표피를 가로지르는 물 손실, 그래서 경피 수분 손실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피에서 피부 노화, 표피의 변화. 노화 피부에서는 각질층이 떨어져 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림으로 각질층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각질 제거 잘하면 피부가 애기 피부 같아요 하는 이유가 노화 피부 같은 경우는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각질 제거를 잘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각질 형성 세포의 기능 저하는 죽은 세포를 더욱 늘어나게 해서 잔주름이나 피부 거칠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도 오늘 저녁에 가서 각질 제거를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색소 형성. 자, 멜라닌 형성 세포. 표피에 존재하는 약 5%를 차지하고 기저층에 위치합니다. 자, 멜라닌 형성 세포 내 멜라노좀에서 만들어진 멜라닌은 세포 돌기를 통하여 각질 형성 세포로 전달됩니다. 요거 멜라노좀 이것도 알아두세요.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멜라노좀에서 만들어진 멜라노좀에서 만들어진 멜라닌은 세포 돌기를 통해서 각질 형성 세포로 전달되고, 멜라닌 형성 세포는 수지상 돌기, 그래서 가늘고 길쭉한 형태로 다른 각질 형성 세포 사이에 뻗어 있습니다. 각질 형성 세포로 전달된 멜라닌이 가득 차 있는 멜라노좀은 표피의 기저층에서 윗부분으로 확산돼서 자외선에 의해서 기저층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멜라닌은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멜라닌이 함유된 각질 형성 세포는 점점 각질층으로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각질층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해수욕장 가서 이게 몸을 태웠다. 근데 태웠는데 이게 계속 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타지는 않고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껍질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피부가 다시 하얗게 되죠. 요게 이제 각질 형성 세포로 점점 이동해서 색소가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멜라닌 합성 과정, 이게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서 한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었는데, 요거를 꼭 알아두시고. 자, 멜라노사이트에서 티로신을 생성합니다. 멜라노좀에서 합성합니다. 그리고 유멜라닌, 페어멜라닌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유멜라닌이라는 거는 흑갈색으로부터 검은색 멜라닌 색소해서 동양인에게 많고, 페어멜라닌은 노란색, 빨간색을 주로 띠며 서양인에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멜라닌, 페어멜라닌 두 개 다 만들어지는데, 유멜라닌은 동양인, 페어멜라닌은 서양인에게 많고, 색깔은 흑갈색에서 검은색,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주로 띈다. 자, 진피. 표피와 피하 지방층 사이에 위치하고요. 90% 이상. 표피 2배에 10배에서 40배. 엄청 두껍죠. 그러니까 그만큼 표피가 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탄성을 갖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무정형의 기질과 교원 섬유, 탄력 섬유 등의 섬유성 단백질로 구성된다. 그래서 그냥 기질, 우리 기본 기질, 그러니까 정해진 형태가 없는 기본 베이스고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가 있다. 혈관계나 림프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형태를 띠며 표피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표피를 지지하고 강인성에 의해 피부의 다른 조직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피층, 유두진피, 망상진피. 그러니까 유두층과 망상층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죠. 이렇게 이제 주름이 더 많을수록 젊은 피부, 주름이 없을수록 나이 든 피부. 그래서 여기에 기저층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여기가 다 기저층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뭘 하나 그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슴에 꼭지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게 유두진피, 여기를 유두진피, 그 밑에를 망상진피라고 합니다. 자, 섬유아세포, 요거 아까 나온다고 했었어요. 섬유아세포는 세포의 기질, 뭐죠? 콜라겐, 엘라스틴, 세포 외 기질을 콜라겐, 엘라스틴이라고 하고, 자, 이것들을 생성하고 합성하는 역할을 만드는 게 섬유아세포입니다. 다양한 기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얘 생성하고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섬유아세포이고, 진피에는 섬유아세포 이외에 대식세포라는 게 있고 비만세포가 존재합니다. 자, 섬유아세포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세포의 기질. 자, 세포의 기질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고 했어요. 얘를 합성하는 생물학적 세포의 한 종류로 동물 조직에서 구조적 틀을 만드는 가장 흔한 결합 조직이다. 피부의 섬유아세포 역시 결합 조직을 생성하고 피부가 상해에서 회복되는 것을 돕는 아주 깊숙한 곳에 특화된 세포이다. 그래서 섬유아세포는 우리가 피부 재생인자라고 하는 EGF라든지 FGF, IGF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이 섬유아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아직 섬유아세포 안 써보셨다면 피부를 위해서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섬유아세포. 자, 대식세포 볼게요. 대식세포는 백혈구의 한 유형으로 골수에서 조혈줄기 세포로부터 유래하며 분화 과정 동안 공통 골수 선조 세포로부터 분화된 단핵구가 조직으로 들어가서 생성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세포 찌꺼기, 이물질, 미생물, 암세포,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집어삼켜서 분해하는 식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먹어가지고 다 치워준다,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대식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면역뿐 아니라 림프과와 같은 다른 면역세포와도 상호작용을, 아까 우리 랑게르한스 세포 하면서 랑게르한스 세포가 외부 물질을 받아 먹어가지고 T 림프구로 전달해서 T 림프구가 막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림프구와도 상호작용을 해서 면역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대식세포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비만세포는 히스타민과 헤파린 등을
함유한 과립을 가지고 있는 백혈구의 일종, 골수성 줄기세포로부터 분화한 과립구의 하나로 피부 다양한 기관의 결합조직뿐 아니라 호흡기, 생식기, 소화관, 점막, 상피 조직 등에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와 과민증을 매개하는 세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상처 치유, 혈관, 면역작용, 병원체로부터 방어 반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비만세포입니다. 자, 비만세포도 알아두시고요. 피부 노화와 진피의 변화. 자, 노화가 되면 콜라겐의 감소, 탄력 섬유의 변성, 기질 탄수화물의 감소, 피부 혈관의 면적이 감소돼서 이렇게 노화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피하 지방은 진피에서 내려온 섬유가 엉성하게 결합되어 있는 망상 조직으로 그 사이사이에 벌집 모양으로 수많은 지방세포들이 자리 잡혀 있다. 그래서 이 지방세포들은 피하 지방을 생산하여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과 함께 탄력성을 유지해서 외부 충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피부 쪽에는 지금 거의 다 끝났죠? 요거만 하면은 끝인데 한번 볼게요. 화장품 부작용. 피부 자극 발생 기전 어떻게 자극이 발생을 하는 건지. 접촉성 피부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물리적 자극물질에 일정 농도 이상 일정 기간 동안 노출이 되면 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피부염을 접촉성 피부염, 우리 뭐 아토피라고 하죠. 접촉성 피부염은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에 비해서 그 발생 빈도가 높지만 증상이 가볍고 일과성이다. 근데 저도 접촉성 피부염이 있어요. 손등에 겨울철에 특히 찬물에다가 손을 넣으면 여기 피부가 막 상해하게 되는데 장갑을 끼면 괜찮은데 그냥 뭐 조금 찬물 가지고 뭔가를 좀 만졌다고 하면은 바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고 이게 뭐 그 랑게르한스의 그 T세포가 기억하고 있다가 찬물만 들어가면 매년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피부 자극물질 세정제, 비누 등이 흔한 원인이며 직업에 따라서 뭐 이런 공업용 용제와 불산, 시멘트, 크롬산, 페놀, 아세톤, 알코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외에 나무, 원예 작물, 섬유, 유리, 인조 섬유 등 다양한 물질이 자극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알코올과 찬물, 겨울철 그게 지금 저의 자극 물질입니다. 자, 알레르기 볼게요. 자, 피부 감작성. 알레르기는 1906년 프랑스 학자 폰 피케르가 처음 사용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어떤 특이한 외부 물질에 대해서 인체 면역 기전이 보통보다 과민한 반응을 나타낼 때 우리가 그 증상을 총괄해서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자, 피부 감작성.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이거 보시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 면역학적으로 매개되는 피부 반응. 자, 지연성 접촉 과민성으로서 이전에 노출에 의해서 활성화된 면역 체계에 의한 알레르기성 반응. 이렇게 해서 알레르기 알아두시고 이 알레르기는 저희가 1회 시험에 때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알레르기 적는 게 나왔었는데 뭐 계속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 적는 거는 안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 그 피부의 부작용으로 봤을 때 피부 자극, 알레르기, 우리 뭐 화장품 뭐 피부 자극 테스트, 알레르기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교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너무 길어지니까 저희가 오늘 여기서 끊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게 돼서 아마 나중에 편집할 때 좀 잘라낼 것 같아요. 제가 좀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4교시 첫 번째 시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외울 거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들었는데 이거를 뭔가를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아깝잖아요. 아예 듣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까운 생각이 없는데 공부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더라. 그런데 내가 이거를 까먹었다라든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러면 되게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미 여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들 꼼꼼하게 외워서 단답식 문제 다 맞추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제가 또 명언을 하나 넣어놨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사선 대통령인데요. 행복은 성취의 기쁨과 창조적 노력이 주는 쾌감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1인도 맨날 밤마다 공부를 한다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공부한다고 너무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그게 행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했을 때 그 합격의 기쁨이 주는 그 기쁨은 진짜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아주 크나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고 여러분들 시험 기간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영상, 4교시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끊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 영상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야 너도 할 수 있어. 오드리가 주문을 걸어드립니다. 뾰로롱. 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다가 또 모니터만 보고 하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캐치를 해서 편집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분들도 듣고 이상하다라는 부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른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댓글이 좀 없어가지고 서로 응원하는 댓글 좀 부탁드리면 안 될라나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뾰로롱.